오늘은 제가 화성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화성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지 않음으로 해서 억울한 사람이 정말 허위자백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억울하게 오랫동안 옥살이를 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화성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화성 사건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이 범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현장에 투입되었던 당시의 수사관들도 막 그런 심정이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었고요. DNA라고 하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불과 이제 1년 전에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살인의 추억 그러면 우리가 범죄자의 입장에서의 추억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아무도 사실 살인을 추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인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며 또 빨리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사실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인을 추억한다고 하는 의미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제목이 살인의 추억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연쇄살인범 정남기는요. 노상에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골목 안에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형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네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나왔지만 피해자를 그날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살인범죄를 저지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범죄자는 명쾌하게 한마디로 답변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에 다시 가서 그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내가 느꼈던 감정을 회상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살인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용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추억이 아니고 이들의 추억은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추억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학이 발전됨으로 해서 사건이 해결되고 실체가 밝혀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89년도에 제가 경찰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2000년 2월에 한국경찰에서 처음 프로파일링을 시작하면서 당시만 해도 미제 사건이었던 대표적인 이 화성 사건을 어떻게 되든지 프로파일링으로 해결을 해보자라는 시도를 했었고요. 그런 시도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이유들 쉽게 말해서 새로 발생되는 사건들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집중하지 못했던 이런 그 안타까운 저의 그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성 사건이 저로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고요. 또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던져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도 이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지금 어떤 감을 가지고 수사관의 감, 소위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육감적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육감을 벗어난 제7의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7의 감각은 뭐냐 하면 전문가의 직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춘재의 얼굴입니다. 전 나름대로 이렇게 그 당시에 분석을 하면서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연쇄살인범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력적인 외형을 갖고 있다든지 또 폭력적인 언어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쇄살인 사건뿐만 아니고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또는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 범죄자들이 검거된 이후에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동네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봅니다. 슈퍼, 가게집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네 옆집 아저씨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되게 나오는 첫 마디가 그 사람이 범인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 범죄자들은 파렴치한 범죄를 자기가 저지른다는 것을 늘 가슴속에 염두에 품고 남을 공격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 인사를 잘하는 사람, 평상시에 외상값을 잘 갚아주는 사람, 이런 좋은 사람으로 상대방들한테 자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대부분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과도하게 친절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설마 우리 주변에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 그 오해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성장 배경들도 들어보면 그다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족폭력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고 어떤 그 알코올과 관련된 어떤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람한테 온 가족이 시달리다가 참지 못한 이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어머니나 또 다른 형제들이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자기 자식이나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허위자백을 밝혀내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가 저지른 행동을 진술할 때 이 진술과 범죄 현장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했을 때 나타나는 과학적인 단서들이 얼마나 일치되느냐를 면밀히 분석하기 때문에 지금은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끝까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허위자백이라고 수사팀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의 말을 신뢰하지는 않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유영철이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에 정남규가 일부 체포되기 전에 유사한 범죄로 연쇄살인이 시작이 되어서 겹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영철이 먼저 체포가 되어가지고 서울 이문동에서 노상에서 저녁 늦게 일을 하러 가는 여성을 살해했는데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을 내가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영철을 분석했던 저희 프로파일링 팀, 과학수사팀, 그리고 수사팀 모두가 이것은 거짓된 자백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대적인 막 현장 검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법정에서 유영철이 저지른 범죄 중에 유일하게 그 사건이 이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증거 불충분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남규가 체포되고 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사건이 네가 저지른 사건이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허위자백은 뭐냐면 내가 저 연쇄살인범보다 우월해라고 하는 사이코패스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허위자백이지 내가 처벌이 두렵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그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들이 아니고 자기가 오히려 더 큰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이상 심리에서 비롯된 허위자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이 허위자백은 정말 안타까운 허위자백이죠. 근데 허위자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 어떤 것들이 개입됐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이제 그 발표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현재 자필 진술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설명을 할 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실제 경험하고 완성하고 난 일은 기억에서 빨리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경향성을 자이가르닝 효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효과와 무관하게 본인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내용의 진술을 했는지 기억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수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발견된 채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범인으로 지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수사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을 때 모든 정황이나 어떤 그 범죄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현장에 나타난 증거물들은요, 반드시 범인의 것이다라고 단정할 만한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범죄 현장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범죄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범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이동성이 있는 증거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과학적인 분석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 용의자로 지목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윤모 씨는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내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심리적 무력감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결과지요. 남의 죄를 자기가 오랫동안 수감된 생활을 하면서 그 억울함을 그냥 혼자 느끼면서 살아왔던 이런 이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허위자백을 하느냐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허위자백을 하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두 가지 국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국면은 뭐냐면 끝까지 부인을 해왔지요. 내가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을 돌변을 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국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국면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미 내가 했다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이 두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내가 자백한 것을 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허위자백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이 두 가지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국면, 왜 하지도 않은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큰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 정도 중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백을 하는 것은 상황 판단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정신 상태에 있든지 또는 엄청난 수사의 물리적인 압박, 예를 들면 고문 또는 심리적인 굉장한 어떤 그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뭐 그런 경우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짚어볼 내용은 뭐냐면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백을 하는 것이 수사팀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용의자로 지목이 되면 그 사람은 몇 가지 단계의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할 때 자기의 평가와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모두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내가 부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백보다 부인을 함으로 해서 더 파렴치범으로 내가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자백을 하는 것이 낫지. 자백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나쁜 놈으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을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거죠. 억울한 사람들이. 두 번째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했다라고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법정에서 많은 단서들이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줄 것이다라고 하는 먼 장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끈을 지금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죠. 이 두 번째 국면이 결국 뭐냐 하면 스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침입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수사팀에서는 그의 자백한 범인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현장에서 맞지 않으면 그것을 맞춰가지고 다시 진술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오류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 당시의 일들이 결국 이 8차 사건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된 가장 바탕에 있는 배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성 사건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범인을 밝혀냈다는 것 못지않게 억울한 사람이 있었으며 그 억울한 사람이 왜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수사가 발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과학수사를 통해서 과학으로 범인을 잘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과학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프로파일러가 투입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상황이나 정황이 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을 때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요, 과학수사에만 과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자들도 과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구라도 범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DNA, 정보, 지문, 다양한 기차 생체적인 증거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범죄 현장에 남겨둠으로 해서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수사의 역할은 과거로 범인을 잘 찾고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범인으로 지목당하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수사를 통해서 이 억울함을 밝혀주는 것이 과학수사의 첫 번째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건에 있어서는 실제 그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이 실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이가 어린 그 여학생의 막내 동생이 실종된 것이 아니고 그날 다른 큰 누나와 싸우다가 사망했다, 죽어서 이 누나가 시신을 어딘가 숨겨놓고 온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전개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수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해서 그런 그 현장에 대한 분석, 시간대별로 이동하는 동선에 대한 어떤 분석,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시간을 옮겨가면서 갖게 되는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 거기에 과학적인 DNA와 또 현장의 족적들, 뭐 이런 그 증거들을 종합 수집해 보니까 이것이 만들어진 스토리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수사가 집중되어 있던 것이 수사의 초점이 바뀜으로 해서 나중에 진범을 체포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이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위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예전의 수사에서는 그 진술에 따라서 그냥 수사가 전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과학수사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진행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위자백에 대해서요, 그 일본 사례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일어난 그 사례들을 보면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이 8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그 유사한 형태들을 이미 보여왔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강도살인 사건이 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허위자백을 합니다. 내가 범행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다라고 해야 이들이 나를 더 믿어줄까? 라고 하는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왜냐하면 자백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가 충분히 사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못된
곳으로 스스로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수사의 관념에서 누구라도 억울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자백을 받기 위한 이런 그 수사를 한다면 아주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바뀌어야 되는 그런 그 전례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말 한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연쇄살인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모든 사건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희생당한 피해자들, 또 아직까지도 그 아물지 않는,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아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그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을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범죄자를 해석하고 또 그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범죄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나갈 것이냐를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범죄에 대한 말씀을 안타깝고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FBI 프로파일러들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유영철이라는 범죄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영철이 나타나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인식이 바뀌었지요. 프로파일링 필요한 거야. 이런 이제 그 인식 변화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영철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범인을 체포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에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한국도 드디어 외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끔찍한 연쇄살인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에서 과연 어떤 것을 연구할 것인가를 고민하자라고 하는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오만했었습니다. 어떤 오만이었었냐면 도무지 이런 그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그동안 유영철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많은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졌던 이 과정을 연결시켜 보려고 하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다르구나라고는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 세미나 장소에서 도대체 이런 이론을 가지고 내가 범인을 어떻게 체포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런 좌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어떤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야. 이론과 실제는 반드시 같은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최소한 심리학이나 범죄학이 어떠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연구를 진행해왔던 학자들과 범죄 현장에서 무엇을 서로 교류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눈을 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실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집단을 이루어서 범죄를 구성하고 공격하던 시기를 지나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것이 이제 연쇄살인인데요. 최초의 유영철이 나타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피해자들을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에 나가서 지금 이 피해자들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있는 CSI들의 역할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CSI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시신을 발굴하면서 이제 마킹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그 번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그곳에 이제 피해자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유영철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시신을 매장하면서 내가 나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FBI 책에서 보듯이 범인은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자기 범행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육즙은 어디에 숨겼지? 밖으로 셀 틈 없는 진한 고백 Fine Red.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표시를 해두었느냐? 그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은 당연히 그러한 얘기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를 것이고 계속해서 내가 시신을 매장해야 되는데 같은 곳을 다시 파서 매장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표시를 해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얘기고 제가 정말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고 범행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자기의 어떤 그 이기심과 또 그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 과정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관념은 애초에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범인이 현장에 돌아온다, 범죄를 회상하는구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얼마나 자기가 범행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연쇄살인범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유영철이 혼자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 지금 방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 욕실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회송하는 이런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욕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삶은 내가 통제한다. 이런 아주 굉장히 그 혐오스럽고 아주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오만과 자기 이기심을 극도로 드러내는 표현들을 합니다. 굉장히 저도 가슴이 아픈다는 것을 벗어나서 이들의 사고는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유영철의 사건의 특징은 뭐냐 하면 피해자를 최대한 빨리 살해합니다. 유영철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대신에 사망한 피해자를 오랫동안 자기가 훼손하는 이런 범행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철이 체포되기 직전부터 또 다른 범죄자가 나타나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범행을 저지른 자가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이 정남규 연쇄살인범은요,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이 돼서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면 새벽에 일을 나가서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그 우유 배달을 하는 여성을 살해하기도 하고요. 아주 끔찍한 범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돼서 자기 범행을 중단하고요. 침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연쇄살인범들은요. 정남규도 유영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미숙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남규는 오랫동안 피해자를 공격함으로 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아주 이런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고요.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면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을 이탈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자, 유영철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유영철은 침입범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군데 가정집에 침입을 하죠.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이 침입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시간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시간대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남성들은 일을 하러 나가고 나이가 드신 노인이나 여성들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유영철이 왜 제가 오만한 연쇄살인범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많이 취득한 이 사람들은 내가 처벌한 거야 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자들을 공격한 아주 비열한 이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논리와 합리성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자기 범행을 그냥 미화시키기 위한, 포장하기 위한 그냥 그런 심리적인 기제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공격하는 비열한 오만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자, 유영철은 침입범죄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자기의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정남규는 노상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격하는 범죄로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 멈추고 침입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두 연쇄살인범이 행동 패턴이 완전히 바뀌죠. 유영철이 집집마다 침입범죄를 저지르면서 네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뒷모습이 CCTV에 찍히게 됩니다. 당시에만 해도 지금 이런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CCTV가 굉장히 드물게 설치되어 있던 시기인데요. 뒷모습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뒷모습이 찍힌 것을 공개 수배를 합니다. 그 의도는 뭐였었냐면 범행을 어떻게든 일단 중단시키고 수사를 통해서 체포할 동안 일단 중단시켜보자는 의도를 사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범행이 멈춥니다. 몇 개월간 범행이 멈추고 이제 자기 집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바꾸지요. 정남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상에서 저지르다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수법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살인에 대한 자극들은 점차 발전하기 때문에 더 큰 자기 만족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법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CSI들은 그 침입한 주택의 범죄 현장에 나가서 발자국 채취를 하죠. 지금 이 과학수사의 어떤 시스템은요,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과학수사가요,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세계적으로 높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부분들,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범죄 특성의 몇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석과 감정을 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야들이 있는데요. 특히 발자국 채취, 지문 채취하는 것은 제가 국제 CSI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곳에 가보았더니 약 6,000명의 전 세계 CSI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지문이라든지 특히 지문의 특징점을 찾아내는 이 능력은 한국 경찰을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이런 과학수사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남기도 침입을 하게 되면요, CSI들은 그 발자국을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면 어떤 종류의 신발이고 몇 년도에 어디에서 생산된 신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러들은 무엇을 보느냐? 그 발자국이 어디로 향했느냐를 봅니다. 그래야만 이 침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자국의 방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투입됐을 때 공통되게 느낀 것은 뭐냐? 이 범인은 침입을 하고 나서 항상 작은 방으로 발자국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에는 남자 어른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여성이나 아동들이 자고 있는 것이 작은 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격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자국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왜 2000년도에 이들이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사회학자 머튼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일탈을 저지르는 자들은 결국 경제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단순히 경제적인 양극화라든지 우리 산업화 또는 이런 경제적인 어떤 큰 변화들 이 속에서 연쇄살인범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런 그 의미보다는 이들은 똑같은 어려운 시기의 상황을 겪어 나가면서도 다른 사람과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역할들을 나누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아주 왜곡되게 그 현상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분노가 형성되고 왜곡된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과는 다릅니다. 분노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공격을 하지는 않거든요. 분노를 하지만 분노는 감정이고 공격은 실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조금 어떤 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 이상심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노를 느끼거나 공격을 해야 될 때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잘못된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화가 나는데도 화가 나지 않아. 전쟁이 나서 적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공격을 하지 않아.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인간은 공격성을 갖고 있고 그에 대응하는 자기를 지켜가자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과정 중에 갖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공격성인데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는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고 또 한 가지 감정적이냐 도구적이냐라는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다시 설명을 들어보면 직접적인 공격은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공격은 공격의 행위인데 실제 물리적인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문을 낸다든지 그 사람이 험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잘못되기 위한 행위들을 하는 것. 특히 우리 그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결국 뭡니까? 누군가의 악플을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그 굉장한 어떤 그 고통 속에서 심리적인 갈등과 고통을 느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공격입니다, 사실은. 간접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구적이고 감정적인 건 뭐냐면 감정적인 공격은 자기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공격인데 도구적인 공격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도구로 공격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행 강도를 위해서 들어간 범죄자가 그 무장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먼저 공격하죠. 이건 뭐냐면 청원경찰한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행을 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차적으로 공격을 해야 될 도구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공격을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좌절을 경험했을 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어딘가로 빨리 이동을 하면서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 끼어들었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좌절되는 거죠. 그 시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목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이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심각한 심정인 좌절보다는 뭔가 내가 추구하는 것에 장애 요인이 생겨서 그 어떤 좌절을 감정을 느꼈을 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우리는 공격성을 드러내죠. 화를 내거나 뭐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실제 뭐 또 물리적인 공격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좌절을 느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 장애 요인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잘 겪어 나가지요. 그래서 나온 그 다음의 이론이 이제 수정된 좌절 공격성인데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좌절을 다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합리적이고 그가 속한 사회에 살아가면서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식의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공격성에 대한 올바른 정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좌절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죠. 예를 들면
이런 그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계속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다면 많은 것들이 좌절됩니다. 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좌절되는데 이 좌절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잘 겪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왜곡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심각한 물리적인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이상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쇄살인과 이 좌절공격성에 대한 연결고리는 결국 뭐냐 하면 그들이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사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얽히고 설킨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들은 서로 간의 의지와 또 감정의 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그 좌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감정을 남한테 해소하기 위해서 표출하는 이런 심리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공격성에 대해서 연쇄살인과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기법을 하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기 때문에 화려한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사실 프로파일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범인이 말을 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을 잘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물어보는 것이 사실은 설득의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말을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내 성격이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잘 안 계시죠.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성격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큰 해를 끼치지는 않잖아 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성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은 그래서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자기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이런 그 것들을 의미를 하죠. 감정, 행동, 의지, 뭐 이런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성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인격과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인격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성격은 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성격과 인격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특유한 어떤 그 행동 특성들이 성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방금 여쭤본 것처럼 자기 성격은 마음에 들어라고 했을 때 저는 내 성격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고치지는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굉장히 물건을 잘 팔고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성향을 잘 들여다보았더니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좀 어려운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원래부터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팔면서 막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런 것이 되게 좋아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의 실적이 굉장히 물건을 잘 팔고 비슷한 실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역할 때문에 그러한 어떤 외향적인 표현들, 이런 감정의 어떤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활달하게 보이지만 사실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과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일관되게 나타나는 감정이긴 하지만 어떤 역할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사회와 합리적으로 교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차이들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성격을 어떻게 빨리 파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아마도 성격 검사를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본인 성격 검사를 해보면 당신은 A 타입이야, B 타입이야 이렇게 이제 검사의 유형마다 뭐 어떤 그 타입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격은 다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성격 유형들이 비슷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또 사회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혈액형과 성격 여기에 대한 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혈액형과 성격은 좀 어떤 그 직접적인 과학의 측면에서 연관성은 없다라고 지금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격은 혈액형과 성격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혈액형이 A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내가 소심하고 좀 그런 A형의 타입이야. 뭐 이렇게 그 A형을 분석하는 내용들에 나한테 맞는 것들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 정말 A형인 것 같아. 이렇게 살았는데요. 군에 입대해서 제 혈액형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제가 B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혈액형이 바뀌나? 그랬더니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실수로 잘못 체크가 되어가지고 A형으로 군에 입대하기까지 모든 공식적인 기록에는 다 A형이 되어 있으나 군에 입대하면서 제 혈액형인 B형을 찾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B형의 특징들을 보면 또 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A형, B형, O형, A형 이런 그 혈액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 특징들, 공통되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가지고 실제 혈액형에 그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대상을 설득하고 갑자기 범죄를 저지르거나 용의점을 갖고 만난 사람한테 뭐 일일이 성격 검사를 하고 뭐 유형 검사를 하고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이 5대 성격 유형 이걸 가지고 한번 상대방의 성격을 빨리 파악하고 파악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되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5대 성격 유형은 쉽게 말해서 뭐 너는 A 타입이야, B 타입이야 이런 성격 유형이 아니고 우리 성격을 특징하는 성격을 분석하는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성격 검사의 도구들을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5가지의 특징이 공통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 성향을 공통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개방성의 척도가 높고 성실성의 척도가 낮고 이렇게 척도들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격으로 보여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글자가 오션이 되기 때문에요. 오션 5 또는 심리학에서는 빅 5 이렇게 이제 명칭을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하나씩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이제 그 설득의 기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개방성이 높은 분들은 상상력이 좀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항상 잘 만드는 특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개방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정말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런 오지나 외지 같은 곳에 가서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이나 음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먹어본다든지 또는 그런 곳을 막 굳이 탐방해서 찾아가 본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개방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요 이런 분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기획부서나 새로 신설되는 어떤 팀들 이런 데 가서 막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자기 에너지를 샘솟게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개방성의 척도가 아주 낮은 분들은 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업무를 수행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새로운 변화보다는 좀 익숙한 것에 좀 이렇게 안주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내가 높다 하면 이게 개방성이 내가 낮은 거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다른 것이지 나쁜 성격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또 보편적인 어떤 상식과 다른 행동들을 하면 저 사람 성격이 나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성격이 나쁜 경우에, 정말 사회와의 어떤 관계가 단절된 정도로 나쁘다라고 하면 성격 장애나 어떤 정신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성격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약간 개방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현직에서 수사를 할 때도요, 이렇게 후배들을 보면 개방성이 굉장히 높은 팀원들이나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할 때도 어떤 이 계획서를 한번 수립해봐라고 할 때, A 팀원은 굉장히 좋아하죠. 막 늦게까지 정말 신이 나서 일을 하는데, 이런 개방성이 조금 굉장히 낮은 이런 타입의 BEO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할 때도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성인데요. 쉽게 말해서 아주 성실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성실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실성이 높은 분들은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대부분들 좋아하죠. 주변에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실한 것이지 성실한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다, 사람이 정말 어떤 악의가 없다라는 것과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면 일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성실함을 우리가 당연히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성실하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선이야 악이야 이렇게 우리가 성격을 나눌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이 척도가 좀 낮은 분들은 좀 계획성이 떨어지는데 좀 별로 이렇게 준비를 잘 못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실성이 좀 낮은 것이지 나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약간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 어떨 때 보면 좀 계획성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외향성인데요. 이건 개방성하고는 좀 달라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많이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분들이 이 외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외향성 높은 분들을 대부분 대화를 할 때 보면요, 나는 누구도 알고 어떤 사람도 알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내가 전화만 걸면 다 알아, 전화를 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내가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 지내, 이런 것을 주로 자기를 소개할 때 표현하는 분들을 보면 외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래서 외향성이 낮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내성적이야, 별로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잘 요구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프로파일러들이 현장에 나가면 이런 외향성이 높은 분들을 체크하는 외적 행동 특징들이 뭐냐면, 사진을 자기 연구실이나 사무실 이런 일을 하는 곳에 놓여 있는 가족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간혹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외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의 사무실이나 이렇게 연구실을 가보면 들어오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보는 장면으로 배치하거나 배열해 놓은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근데 이런 분들의 사진 내용을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나, 또 아주 많은 큰 사람들이 모이는 세미나 이런 곳에서 자기가 어딘가 잘 보이지도 않지만 난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 형성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동조성인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정의하자면 소위 사이코패스들은 공감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동조성은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하면 같이 감정이 슬퍼져요. 또 기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내가 같이 감정이
좋아지고 기뻐서 감정을 교류하는 이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막 드라마에 심취해서 막 실제 뭐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막 감정에 몰입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상당히 어떤 공감 능력, 동조성이 좀 높은 이런 경향성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어찌됐건 남한테 어떤 친절하고 신뢰를 주고 또 그 불편하지 않게 내가 배려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동조성이 높은 분들인데요. 이 동조성이 낮은 분들은 늘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적할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조성이 아주 낮은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 말을 가장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늘 내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사실은 자기 성향이 그러한 거기 때문에 좀 너는 이런 것을 고치면 더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자기 좋은 의도에서 설명을 하고 지적을 했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맞긴 한데 기분이 나쁘다는 이런 반응들을 하다 보니 늘 그게 일상화되어 가지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먼저 하게 되는 이런 습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동조성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성인데요. 이 신경성은 평상시에 작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걱정이 많은 분들이 신경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걱정들, 물론 우리가 내일 아주 큰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녁 늦게 잠을 못 자고 설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늘 만성적으로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지나치게 하면 아, 이분은 신경성이 좀 높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신경성이 낮으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데 이런 평가들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성격에 대한 제가 이 어떤 그 평가들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분석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외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신경성이 아주 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너무 낙천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왜? 외향성이 높기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하고 늘 저녁 식사 자리 뭐 또 회의 자리 막 이런 거를 만들고 다니면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낙천적이야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또 개방성이 높은데 동조성은 낮게 나왔다 이러면 자기 혼자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창출하는 여기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별로 이렇게 잘 느끼지 않는 이런 그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동조성도 굉장히 높고 신경성도 높은 이런 척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참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죠. 내 걱정도 많은데 남의 걱정까지 같이 이렇게 막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성격과 성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사실은 스스로가 행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격장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 그렇게 손을 너무 그렇게 매일 하루에 막 수백 번씩 씻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하면 불편해서 어떻게 사니? 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당사자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정상적인 보는 사람들이 불편한 뿐이지 본인은 그렇게 해야만 너무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어찌됐건 그래서 이 5가지 성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좀 설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의 많은 사건 현장에서 범죄자들과 만났을 때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건 계략이나 어떤 이런 그 속임이 아니고 정말 진실되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내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당신한테 어떤 그 말을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성격 유형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친구들이 많은가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나는 친구들 사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좀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고 혼자 책 읽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외향성이 낮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디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가 했을 때 정말 남들이 나는 안 가보는 사람들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면 개방성이 굉장히 높고 호기심이 많은 타입이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에 맞는 질문들을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라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라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라포는 친밀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인데요. 심리학에서 친밀감,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빨리 형성해야 되는 것이 라포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춘재 사건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DNA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어 가지고 끝까지 부인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충분히 라포가 형성되고 나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보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라포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그가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드러내게 만드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성격 유형을 파악함으로 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에 연결을 갖는데요. 이 태도의 변화는 사람들은 성격과 더불어서 갖고 있는 것이 분명히 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프로파일러의 정말 본질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계략을 통해서 뭐 이렇게 자기가 속아서 내가 답변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나의 범죄를 드러내고 빨리 어떤 이 다음 단계의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위키라고 하는 연구자였는데 다속성 모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 위키의 다속성 모델을 보면 두 번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속성을 부각시켜서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단서로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하면 어떤 용의자가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혐의점을 받고 체포가 됐습니다. 본인은 극구 부인을 하죠. 그런데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부인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법률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지금 어머니다. 그러면 너의 가족들, 다른 가족들이 너를 비난하게 되면 당신이 지금 이 재판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과정들이 많을 텐데 가족들조차도 너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너 혼자서 이거를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족들한테는 최소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빨리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용의자가 결국은 자기 가족과 또 변호사와 같이 불러달라라고 해서 2-3시간 동안 회의를 마치고 나더니 나와서 결국은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다라는 것을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부인하고 이걸 빠져나갈 구멍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그것을 어찌됐든 이런 증거들이 나와서 법정까지 가게 되면 가족의 도움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서 가족들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